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 시작합니다. 목요일이죠. 여론 뚱신 대중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목소리가 와우. 정말 좋으세요. 두 분 다. 저도 좋습니다만 우리 김봉신 부대표하고 제가 이제 조사로 맺어진 인연이 한 20년 되거든요. 아, 조사로 맺어진 20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네. 목소리가 목청이 워낙 좋아요. 우리 목소리 좋아요. 김봉신 부대표는 예. 김깨꼬리라고. 네. 김깨꼬리님 오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잘한 것과 못한 것 한 가지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대표님. 그래서 저는 뭐 예. 끈끈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예. 잘한 것은 혁신 의지. 혁신이지. 그래도 이제 검사 출신이고 또 정치권 바깥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강한 혁신 의지가 있죠. 뭐 더군다나 이제 한동훈 대표하면 대표적인 그거잖아요. 여의도 문법이 아니라 5천만의 문법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건 혁신 의지고 두 번째는 네. 저는 좀 단점으로 본다면 지나치게 선악 구조로 본다는 거죠. 선악 구조. 그렇죠. 지난번 총선 때도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를 2조 심판한다 그랬지만 네. 결국 심판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됐죠. 어떤 예. 심판의 구조. 예. 그때는 이재명 대 한동훈 또는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 이런 구도로 가져왔지만 네. 지금은 또 느닷없이 선악 구도가 뭐 윤석열 예. 대통령 대 한동훈 대표 예. 이런 선악 구도는 집권당 내부에 또 균열과 갈등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네. 이제 선악 구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 부분은 조금 더 경험이 있었더라면 네. 더 정교하고 좀 노련할 수 있다면 하는 점점점을 만들게 되는 거죠. 점점 네 어떻습니까, 김 대표님? 예. 그런데 이제 잘한 것과 잘못한 것,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질 때 네. 그러니까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가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차원에서 봤을 때 뭐 정치권을 봤을 때 뭐 이런 건데 한동훈 대표도 역시 뭐 정치인이니까 그 자신의 관점으로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자신의 정치를 뭐 당 대표가 이제 되면서 시작을 한 것 뭐 이거인데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잘 못한 게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아 뭐죠? 이건 이제 100일 동안의 문제가 심화된 건데 예. 그 전에 그 단초가 나타났죠. 배지를 달지 않은 게 사실은 아, 잘못입니다. 그게 잘못이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총선에서 노력했으면 이제 배지를 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달았다면 예. 그러면 원내 대표라든지 원내 인사들 뭐 친윤, 친한 이런 사람들과 모두 다 소통을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예. 당 대표가 어떤 당이 해나가야 되는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좀 한 발짝 뒤에서 정무적인 일만을 담당하는 마치 그 대통령실과의 소통만 담당하고 있는 그런 창구의 역할을 하다가 이게 잘 된다 못 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당정 관계뿐만 아니라 그 여당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한 것과 잘못한 것 한 가지씩 뽑아봤는데요. 네. 근데 당대표 어제 100일 취임 날 당대표실 앞에는 한동훈 대표의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가 있었던 반면에 당사 앞에서는요. 한동훈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당 안에서도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았지만 지금은 좀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말씀드렸던데 이제 선악 구조에 따른 예. 결과다, 부작용이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전당대회에서는 60%가 넘는 선택을 받았거든요. 예. 팬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화환도 오고 또 꽃다발도 나오고 네. 이런 이제 팬덤이 형성이 되는 거죠. 팬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방금 전에 김봉신 부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정작 여의도 정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5천만의 문법도 문법이지만 네. 또 국회에서는 여의도 문법 책을 또 뒤적여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중진들을 어떻게 좀 포용을 할까? 그렇죠. 또 이제 이른바 친한 친윤으로 엇갈려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봉합을 할까? 네. 이 부분은 또 한동훈 대표 앞에 놓여 있는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더 시급한 것은 좀 정교 구체 이 부분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데서도 이제 사설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의 힘을 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임기 절반이나 남아있는 대통령을
제압하는 것이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로서는 문제 해결 방법이냐.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을 해소하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친윤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근데 그 해법이 뭐 수사협조 또 특검법 네.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날짜를 정해놓고 며칠까지 해. 네. 이런 방식일까라는 부분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충돌이 야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하면 좀 노련하게 역시 한동훈이 다르구나. 네. 한동훈 대표가 다르구나. 네. 역시 달라. AI야. 뭐 이런 이제 평가가 좀 더 진정성 있게 나오기 위한 방법은 뭐냐. 해법은 쉬운 건 아닙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좀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네. 자꾸만 좀 엇갈리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유튜브 내에서도 네. 이것을 이제 유튜버를 끌고 가는 유튜버 사이에서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그래요. 이 반응이 엇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뭐 이유는 뭐 아직도 친윤 친한 즉 다시 얘기해서 이제 현재 권력인 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뭉쳐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와 같이 어떤 국정 하위 파트너로서 여당 지도부 즉 그 여당 대표가 그렇게 위치 지어지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유는 그렇다 치는데 결국 이 꽃바구니와 화환이 어떤 정치 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물리적 힘, 즉 다시 얘기해서 후원금이 될 때 그때는 이제 그 다음에는 한번 스테이지가 넘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요. 거기까지 한번 봐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에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은데요. 제3자 특검법, 제3자 추천 특검법도 흐지부지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감찰관 제도도 본인은 11월 내에 관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원내 의원들은 또 반응이 탐탁치가 않은 그렇죠.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과제. 정교 구체란 이야기를 다시 드리지 않을 수가 네. 없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는 또 김건희 여사 해법이 이제 충돌을 빚는 상황이고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뭐 무너뜨려야 되는 것인지 또는 친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의총 막장을 가야 되는 것인지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자체가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교하고 구체적이다라는 것은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읽어 내려간 그 설명들을 보면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근데 how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네. 이 부분은 남는 거거든요. 이건 어려운 일이고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결과적으로는 누군가를 설득하고 포용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더 정교하게 나오고 네.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점수를 단기간 내에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 가령 금융투자소득세를 그렇죠. 폐지하는 폐지. 부분을 네. 좀 강력하게 요구한다든지 결연한 각오로. 네.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또 호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면은 극적인 어떤 반전도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가령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변화를 바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하고 협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가령 야당에다가 강력하게 인구 전략기획부를 빨리 좀 정부 조직 개편을 해달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통해서 이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바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어떻게 보세요? 특별감찰관은 관철이 될까요? 예. 됩니까? 아니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금 말씀 주셨듯이 그 특별감찰관제도 그게 갖는 장점 뭐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해내는 거는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특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얼마나 야당을 설득하고 대통령을 잘 설득하느냐 대통령실을 네. 그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정치력이죠. 그런데 이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이제 자신이 이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당원들한테 호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희 당선된 거는 당원 덕분에 당선이 된 거니까 당원들을 조직화하고 네. 토론을 조직화하고 그들의 의견 개진을 촉발시키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공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중요하다. 통합이 중요하다. 예,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소식인데요. 이재명 대표가요 보수 책사로 꼽히는 윤여준 전 장관을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상돈 전 의원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는 등 여당의 보수 원로드가 접점을 늘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전략적인 거죠. 예. 전술적인 것이고 전술적인 것이기도 하고 이른바 이제 외연 확장 전략이죠. 외연 확장.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윤여준 전 장관 예. 들을 만나고 또 조언을 얻으면서 이재명 대표는 특정 이념에 얽매여 있지 않구나라고 네.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동훈 대표를 분석했던 똑같은 과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남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성과는 뭐죠?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는 더군다나 다수당의 대표이고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 예.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뤄낸 게 뭐가 있죠? 지금 오. 당 대표를 두 번째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마땅히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했느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에 대한 규탄 집회를 하는 거를 성과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끝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외연도 확대하고 예. 안으로는 지지층도 결집하는 이른바 겉바속촉 전략이죠. 겉바속촉 예. 전략인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게 손에 잡히는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김봉신 부대표도 동의를 할 텐데 이따가 이제 수치를 소개를 해드릴 기회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해버릴게요.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예.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것인데 뭐 한국갤럽은 우리가 상당히 기준으로 삼고 있는 조사죠. 그렇죠. 물론 면접 조사하고. 리얼미터도 있고 다른 네. 조사도 있습니다만 추세를 보는 것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 조사에서 대통령 부정평가가 70%나 되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30%밖에 안 돼요. 국민의힘과 동률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럴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분석을 하지만 민주당은 무려 의석수가 총선 기준으로 175석이고 지금은 몇 명이 이제 네. 자기 당 찾아가서 이제 70명이고 네. 국회의장은 또 당적 이탈을 했으니까 70명인데 네. 170명입니다. 이렇게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네요. 의석수 기준으로 지지율을 배분해 보면은 그 60% 가까이 나와야 돼요. 그러네요. 더군다나 부정평가는 70%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예.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이 겉바속촉 전략을 해도 유권자들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손에 잡히는 성과가 뭐냐. 네. 이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그건 없다는 거죠.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정말 이재명 대표의 성과가 무엇이고 또 이렇게 보수 원로들과의 접점을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일단 먼저 이제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이제 야당 대표거든요. 아무리 그 의석이 많다 하더라도 여당이 가지고 있는 그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이라는 건 상당하죠. 쓸 수 있는 자원이라든지 이게 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은 사실 그 존재의 목적 자체가 야당이 반대하는 겁니다. 네. 예, 뭐 영어에서도 이게 아버지 파티잖아요. 반대하는 정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과라고 하는 것을 국정 성과를 내라라고 한다거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민생에 몰빵한다 하더라도 네. 그런 부분은 한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윤여준 전 장관 이렇게 네. 만나는 것들이 사실은 이미 국민 통합이라든지 중도 포용 이런 것들이 이미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대선을 가기 위한 모든 정치인들이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합리적 보수까지 포용하겠다라고 나온 건데 이게 사실은 DJ 때 나왔던 거죠. DJT 연합. DJP 연합. DJT까지입니다. DJT까지. 박태준까지입니다. 예. 그 연대 연합 당시를 보면 사실은 그게 보복 정치를 절대 하지 않겠다. 그리고 테크노크라트들은 굉장히 포용적으로 수용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합리적 보수를 포용하면서 사실상 보수적인 성향이라 하더라도
나는 같이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게 돼가지고요. 이거는 밥그릇 싸움하지 않겠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뉘앙스를 뿌리고 있는 거죠. 아니 이건 제가 말로는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네. 국회 다수당의 대표면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법안도 통과시키는데 지금 뭐 특검법은 다 통과시키잖아요. 예. 왜 민생법 감동할 만한 민생법 통신료 인하 같은 거 파격적인 거 왜 못합니까? 그러네요. 그걸 예. 더 나서서 하면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념적으로 나누고 옥석을 가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정책적으로 옥석을 가리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합리적 보수하고는 통합하는데 왜 지난 공천 때는 진실한 진보는 다 내쳤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비명 행사 네. 친명 행제한 거는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다 진정성이 뭐냐를 본다라는 것이겠죠. 국민들이 본다 이 말씀이신데요. 더 반론하실 건 있으세요?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7분이나 남아있는데. 아직 질문이 남아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 중에 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그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을 향해서 법관 출신 주제라는 발언을 한 것을 가지고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이 언행에 유의해달라라는 이재명 대표의 편지 내용도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왜 하필 법관 주제라는 발언에 엄중 경고를 했을까요? 김 부대표님.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의 언행 네. 이게 힘이 되느냐 짐이 되느냐 이거 종이 한 장 차이이겠죠. 힘이 되느냐 짐이 되느냐. 예. 근데 지금과 네. 같이 이제 민감한 상황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첫 번째는 혐오 경쟁에서 탈피하겠다. 이게 이제 자신감일 수 있겠죠. 현재 여론에서 봤을 때 이제 집토끼는 완전히 공고하게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 사실 혐오 경쟁을 해서 중도 성향자들에게 이건 좀 혐오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정당이구나라는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과한 발언을 하지 마라 네.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러한 어떤 혐오 경쟁이 예. 여권 내에 지금 사실은 이제 균열이 발생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제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의 어떤 균열, 그 뭐 핵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자꾸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러한 어떤 부정적 이미지가 전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같이 이제 그 전선에서 네. 싸운다든지 같이 혐오적인 발언을 계속 해나간다든지 하면 사실 정치권의 그놈이네 이렇게 되는 것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런 어떤 균열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닌가. 그거는 좀 아까 위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국민 통합이라든지 합리적 보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 이렇게 그래요. 봤습니다. 그래요. 제가 계속 반론을 네.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발언 파장을 제지할 생각이 있다면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와는 별 상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듯했던 김건희 살인자 이 네.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자의 발언이었잖아요. 전현희 의원의 발언. 누구라고는 뭐 굳이 이야기하고 네.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발언은 왜 제지를 안 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법관 주제라는 것이 이건 네. 누구 주제라는 말을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을 완전히 폄하하고 깡그리 무시하는 거죠. 예. 가령 배성희 진행자에게 진행자 주제 또는 우리 김봉신 부대표에게 부대표 주제 이러면은 이건 정말 인격 모독의 이상이죠. 근데 이제 네. 저는 이게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법관 주제에 한 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유독 이 발언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한 건 판사 신경이 아닐까. 예. 판사 신경을 썼다. 왜냐하면 네. 지금 15일, 25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심 선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염려되죠. 예. 왜냐하면 판사 분들은 얼마나 이게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법관 주제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약간 출신 주제. 아니 법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면 되지 무슨 문제야.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떤 정치적으로 연결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발언이었든 간에 네.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있어도 특히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발언에 대해서 다른 발언 파장이 일어나는 네.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살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
국감에서 많은 막말이 있었습니다. 평가되고 있고 또 사과되는데 하필이면 이 김우영 의원을 지적한 부분은 특히 어제 한 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 재판이 보름 앞으로 11월 15일에 판결이 난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유죄 판결이 나오면 여론이 바뀔 걸 예상하는 걸까요? 글쎄요. 여의도 내에서는 네. 1심 재판이 이제 2개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보시면은 재판이 보름 11월, 앞으로 다가왔다. 11월 15일. 첫 번째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여기에서는 두 가지 경향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이제 중도 성향자 중에서 진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예. 유죄네. 그러면 이거 될까라는 어떤 의구심으로 인해서 지지를 보였던 중도 성향자들이 일단 살짝 이제 발을 뺀다든가 지지 표명을 좀 약간 보류한다든가 뭐 이런 네. 그런 흐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지를 했던 사람들이 더 강하게 지지하는 네. 흐름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심에서 한 번 유죄로는 이게 아주 큰 변화는 없을 듯하다라는 게 이제 중론이고요. 그래서 2번 정도 받으면 그 영향을 좀 두고 봐야 된다.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영향이 동일한 격차, 가령 이제 이게 당 지지도 하락폭일 거거든요. 만약에 네. 영향이 있다면 예. 당 지지도 하락폭하고 이제 개인적인 어떤 호감도인데 예. 이게 만약에 똑같이 당 지지도 하락폭이 한 4%포인트 정도 빠진다라고 했을 때 네. 만약에요. 네. 만약에 그게 한 23%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거기에서 4%포인트 빠지면 10%대잖아요. 19%가 되니까. 이게 지금 갤럽 여론조사인가요? 아니요. 지금 이거는 가정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 여론조사가 예. 아니라는 점. 예. 그러니까 20% 초반에서 만약에 그 정도로 빠지면은 네. 이거는 5.2 이내로 하락하더라도 10%대가 되니까 굉장히 큰 폭의 변화로 느낄 텐데요. 네. 그런데 지금 지지도가 대략 이제 갤럽에서 한 30% 초중반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거기서 비슷하게 빠졌을 때는 한 30% 선을 지키게 되면은 이건 또 급격한 빠진다라고 급격한 하락이라고 생각들을 예. 안 하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베이스 효과가 좀 있습니다. 베이스 지금 현재의 당 지도가 어느 정도 네. 그 수치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까 우리 우리 배 소장님께서는 60% 정도를 민주당이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신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좀 맞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제1야당이라고 해도 60%의 지지도를 얻은 야당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는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야당이 정부 출범 후에 그러니까 보수 정부가 출범하건 민주 정부가 출범하건 상대 여당과 오차범위 이내로 따라붙은 기간으로 따져서 최단기간입니다. 6개월 내에 따라붙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에는 이게 3, 4년 걸렸어요. 예.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민주당의 지지도를 낮다라고 평가하는 건 조금 무리입니다.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네. 여론조사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뭐 부산 금정구청장 민주당 후보가 앞설 거라고 예상했지만 국민의힘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사 대표시니까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렇죠. 이건 이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네. 또 그렇다고 해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은 판세에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예. 그런데 이제 이 조사가 크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론조사 꽃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 이제 조사를 했고 이것이 이제 김어준이라는 인물이 미치는 어떤 영향력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크게 파장이 있고 논란이 있는 건데 전제 조건이 항상 따라붙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한 해석은 선거 결과와 연결을 할 때는 예. 반드시 투표율이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너무 과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예. 여론을 마치 좌우하는 것처럼 전달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오늘 뭐 여론통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봉진 메타보이스 부대표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